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정치 천재건 요즘 안 써요? 요즘에요. 예. 기분 나빠요? 아닙니다. 그건 예측이 아니고요. 틀렸잖아요. 예, 아니죠. 박빙의 승부다. 맞았잖아요. 네. 박빙의 승부인데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는 취지로 주장하셨는데 수원시장 안 졌잖아요. 나가고 싶어요? 왜 태클을 거세요? 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곧 발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어떤 자격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네. 자격이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국회 통과 가능성이죠. 경제 원팀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도 경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분, 또 그런 커리어를 가진 분 중에 고르려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민주당하고 인연이 깊은 분, 아니면 지난 민주당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 출신은 고르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 중에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정부의 앞날이 진짜 걱정이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거대 야당 172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무척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따로따로 노는 듯한, 그러니까 팔다리가 전체가 다 따로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방금 이제 경제 원팀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갈 건지, 또 요거 앞서서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작은 청와대와 내각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책임 총리제로 가져야 되거든요. 책임 총리로서의 지위를,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게 지금 아직 결정이 잘 안 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고, 경제를 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걸 메인 태제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경제 원팀, 어떨 땐 또 통합,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방향을 갈피를 못 잡겠다. 권한에 대한 어떤 규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그런 성격이죠, 성격. 같고요. 예. 이 국무총리의 성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책임 총리제로 하게 되면 국회와 소통이 중요하니까 예. 그거에 맞는 인물들이, 그래서 이제 논의되는 한덕수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들은 뭘 하겠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예. 그 방향 중심으로 방향을 먼저 먼저 가고. 설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한길 전 대표나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온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통합형 총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에서 반감이 더 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치인 출신이 아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강요로 활동했던 분, 그 대표적인 예가 한덕수 전 총리 예, 같은 그러니까, 경우죠.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고, 총리였죠.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오래 예. 했죠. 예.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는요, 총리로 있으면서요, 비공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도움을 줬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정부의 일관성,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람 성격, 사람에 대한 규정과 무관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로 비유하면요, 민주당이 이제 며느리격이거든요. 박주선, 김한길 이런 분들은 말리는 시누이격으로 보입니다. 더 미워요. 민주당하고 앙금이 남아있고 아주 지독한 갈등 속에서 나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들은 통합형으로 가든 대통령을 보좌하든 적임자가 아니다. 통합형은 더더욱 아니다. 집안에 따라서 시누이랑 며느리랑 사이가 좋은 집안도 좀 있지 않나요? 대전은 있는지 있을 모르겠는데 수는 서울에는 있는데 없어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뒤돌아보면 가장 실패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사권자로서의 대통령이 본인을 위한 인사를 한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편한 인사. 그러다 보니 경험이 많고 경력이 화려한 분들을 계속 중용을 하는 거죠. 인사권자는 편해요. 왜냐하면 믿고 맡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다 장관도 해봤고 뭐 경력도 많은 분들이니까. 단점이 뭐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5년, 10년 후에요, 그 진영에 사람이 없어요. 쓸 사람이 없어요.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인사 운영의 그 사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때는
진영을 위한 인사를 했어요. 경험도 없고 경력도 미천한데 중요 자리에 뭐 장관이 됐던 청와대 수석이 됐던 그때 당시로는 대단히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뭐 국정 난맥상이 나타났죠. 삐걱거리는 것도 있었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도 많이 나왔는데 5년, 10년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굵직굵직한 정치적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더 쓴 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총리야 경험 많고 뭐 이런 분을 기용해서 모실 수 있는데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너무 과거의 인재를 다시 등용해서 쓰는 우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능력 있고 새로운 분은 좀 뽑아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은 가름말을 잘 타셨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특징적으로 뭐를 잘했냐면 이해찬 총리라고 하는 분에게 그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만큼 우리 정부가 이제 물론 장관 개개인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구조를 그때는 무척 잘 잡아준 게 안보 통일 분야는 정동영, 그다음 복지는 김근태, 그리고 경제 쪽은 정세균 이런 쪽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부총리인 경우도 있지만 그 몇몇의 장관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격으로서 역할을 해줬어요. 예.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도 구조적으로 정말 청와대 중심의 정부를 안 끌고 간 것은 지금도 우리 그 정치사에서 평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갖고는 우려가 되는 게 그 어느 때 대통령보다도 더 심하게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 중심에 인선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선거 때 했던 대로 책임 총리제 형식으로 좀 가고 책임 총리제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원집정부제, 그 다음에 정치가 좀 더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내각제, 그 다음에 연정, 다당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 총리제와 일할 수 있는 장관들을 세팅해 놓는 게 어떻겠냐. 예.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두려운데 이제 김용남 의원 얘기를 곱씹어갖고 자세히 들어보면 나 왜 장관 안 시킵니까?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 분 이름이 나왔고요. 또 거론되시는 분들이 이제 강료 출신으로 이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있고 정치인 출신 중에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예. 김기현 원내대표. 그래서 이런 인물들 가운데서 두 분의 워낙 감도 좋으시고 예측력이 좋으시니까 어떤 분이 지명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총리 지명하는 데 있어서 전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진카를 언제 뽑느냐 이건가요? 그렇죠. 아우 눈치 빠르셔. 예. 정말로 한 번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부하기 어려운 후보를 내서 그냥 한 번에 예. 통과돼서 갈 만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전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정도 지명되는 분이 정말 총리감으로 지명을 하는 거죠. 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이렇게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거 보면 점점 강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총리 후보를 내더라도 과연 한 번에 통과시켜 주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총리 지명자가 낙마하고 두 번째도 우여곡절 끝에 낙마하면 그때부터는 국민적인 어떤 불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예. 첫째, 둘째 계속 낙마하잖아요. 물론 야당도 부담을 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태생적으로 무슨 난계가 있냐면 정치 초년생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대로 노출시켜준 게 MB 사면과 국방부 이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초년생이다, 신승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정부다라고 하는 이걸 세 개를 묶어서 얘기하면요. 불안한 정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도 밀리고 두 번째도 밀린다. 그럼 민주당도 물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정부 무척 위험해져요. 반복된 얘기지만 통합의 이미지를 갖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국민들 역풍에 부딪힐 만한 그런 후보로 가는 게 아주 적절하다. 네. 그런 후보가 있을까요? 저는요 농 다 빼고 한덕수 후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좀 올드한 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정치인 중에는 지금 인수위에서도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요 국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강성 이미지는 없거든요. 그 내부에서도 윤석열하고 이준석 후보 그 당대표하고 그렇게 싸울 때도 그 중도에서 권영세 의원이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으로는 권영세 의원쯤 되게 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고 해서 딱 내밀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언론에서도 단독도 나오고 하마평 쭉 나오는데 좀 깜짝 카드 이런 인물들도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경재 앵커 같은 사람을 내면 깜짝 카드가 되는 거죠. 저를 어디다 냅니까? 본인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 어제부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아모르 파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고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죠. 두 분은 아니라고 하셨죠. 제가 틀렸는데 스스로는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진정한 대선 주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 아직 깨지지 않은 징크스가 2개가 있습니다. 총리 출신의 대통령이 없다. 그렇죠.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없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없다는 징크스는 조만간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이 됐던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는 사람은 무조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성장할 겁니다. 앞서 얘기됐던 총리 출신은 대통령 안 된다? 저는 이 징크스는 한동안 오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리라는 지위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를 통할하면서 또 때로는 가장 앞장서서 정부를 디펜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기에는 시대 감각이 전혀 없는, 그리고 민심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총리거든요. 가장 최근에가 김부겸 총리가 요새 코로나 난리잖아요. 전국의 약국에 감기 관련된 약품이 거의 다 동이 났어요. K방역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뻘소리를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5년 후에 차기에 정말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큰 꿈을 계속 갖고 있다면 이번에 총리 지명을 먼저 안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정확한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정치권에는 지금 이제 표현을 징크스라고 했지만 이제 속설이 많거든요. 장관 출신은 대통령 되지 않는다는 또 속설도 있었어요. 뭐냐면 대통령의 2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설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깨지고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비서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017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그런 징크스나 속설 때문에 국무총리를 고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대권의 꿈이 있다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안철수 후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간철수라고. 간 보는 데는 인터내셔널 국가 챔피언입니다. 국제 국가 챔피언이니까 우주에서도 거의 먹어주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같이 가다가 정치인으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그거는 어디에서도 좀 검증해 볼 수 있냐고 하면, 만약에 이번에 총리 나가게 되면 이제 본인의 안랩 주식 이런 게 이제 백지 신탁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건 자기 재산을 거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그걸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 재산에 이런 그 연관 관계도 있고, 또 총리로서 이 정부 출범하는 이른바 개업집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이 공동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발 빼는 듯한 형국이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의 확신을 못했다. 그런 게 더 있지 않냐.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또 합당을 선언하면서 이제 공동 정부를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적극적으로 지려면 그래도 좀 총리를 맡는 게 당당한 정치인의 자세 아닌가라는. 총리고 책임 총리제죠. 그거는. 예, 예. 그때 분명히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하겠다 그러면 망하면 너 혼자 망해라. 나는 빠지겠다. 그리고 나는 안랩 주식도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일타 그 쌍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 24명이잖아요. 예. 그중에 3분의 1이 사실 안철수 위원장 몫입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3분의 1은 인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밑에 뭐 실무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뽑았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의 사실상의 추천 내지는 뭐 이런 경로로 해서 내각의 상당수가 포함된다면 그것도 공동정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내년 정도 네. 시기에 당대표에 도전을 하면 이제 그야말로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호랑이를 잡겠다. 네. 뭐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저는 읽혀요. 근데 지금은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 중심의 정부가, 청와대 중심의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지금은 국방부 중심의 정부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 통합하면서 지켰던 약속도 지금은 시건이 돼버린 거예요. 다당제도 시건이 됐고, 그다음에 통합정부를 하겠다는 것도 지금의 구도로 받고 총리를 안 하겠다면 일단은 본인이 얘기했던 정치적 약속 두 개 다 지금 그 또 뭉개버린 거거든요. 대권이라는 것,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누가 밥상을 차려줘서 그걸 떠먹어 갖고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뭐 그게 투쟁이 됐던 어떤 고역이 됐던 뭐 그런 걸 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해야만 네. 그것도 사실은 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네. 내년 아마 4월쯤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 2024년 총선에 공천을 실시한다?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는 분명한데 그 산을 못 넘으면 5년 후에 2027년에 대통령 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